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안내해주는 친절한 지침서와 같은 책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난했던 한 아빠가 부자가 되기까지 그가 지녀왔던 소신과 원칙을 아들에게 아주 솔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해주는 정말 보물 같은 책인데요. 존 소포릭 작가님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과 오늘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책은 픽션과 논픽션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현자인 부자 정원사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 부를 일구어 나가는 과정을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면서 소설처럼 들려주어서 이 책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저자가 자신의 실제 인생 경험에서 얻었던 부의 원칙들을 논픽션의 형식으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줍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저자가 책에서 전해주는 10가지의 부의 씨앗 중에서 그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앞으로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생 전반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들이 가득해서 저는 이 책이 특히 더 좋았는데요. 내적인 수양과 자기 신뢰, 위기 돌파력, 그리고 말의 힘과 습관의 힘, 생각의 힘 등등 단단한 부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단련시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혜가 가득히 담겨 있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의 씨앗, 부를 추구하라.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 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습니다. 무릎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는데요. 우리의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조금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죠. 왜 인생에 만족하지를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는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가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성공은 취하죠.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그건 경제적 성배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조금 편안해지라고 충고했습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경제적인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되지.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부는 욕망을 씨앗으로 삼아 자라납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부를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그가 뒷뜰을 가꾸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부를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 이름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서 치른 대가는 분명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죠. 일과 자유, 개인적인 성장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과정을 영적인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 한 장에 이러한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는데요.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습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을 운명의 신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가톨릭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에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죠. 하지만 20대가 되어서 재정적인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돈은 산소와도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데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든가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죠. 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인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줍니다. 돈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주죠. 부는 이렇게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부의 씨앗 1. 부를 생각하라. 정원사가 지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전략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단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인간의 행동에 있지. 지미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부는 자기 수련의 문제라는 뜻인가요? 그래.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야. 어떤 특정한 날짜에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이루겠다는 건 말이다. 그리고 왜 그걸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지. 부자는 자신이 부를 일구고 싶은 이유를 알고 있단다. 아주 명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부를 추구하는 강력한 그 목표가 우리의 결단력을 강하게 해주지. 부자란 부를 원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많은 사람이 부를 원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다른 많은 욕구와 경쟁하지. 부자들은 목표를 좁히고 시간과 노력을 그 방향으로만 쏟는단다. 그들은 생각 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는 않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바라기 때문이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요. 지미가 씩 웃었습니다. 정원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주전자로 무엇을 끓이든 그건 네 맘이지. 하지만 그거 알고 있니?
대부분의 부자들은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단다. 그들은 모으는 사람이지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장기적인 게임에 초점을 맞추지. 부자들은 올바른 부를 원한단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지미가 자신에게 묻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희생이 없이 그저 바랄 뿐이지. 부자들은 돈에 더욱더 진지하게 접근한단다. 더 큰 비전을 늘 염두에 두지. 부자는 축적을 생각해. 그들에게는 다르게 생각하는 두뇌 회로가 있지. 정확히 어떤 면에서 다른데요? 그들은 자신의 방향을 생각한단다. 자신의 목표를 알고 항상 심사숙고하고 부에 관한 책을 읽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고 계획하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 부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단다. 지출을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시키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늘 애를 쓰지. 그럼 부의 첫 번째 씨앗은 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건가요? 정원사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한테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거지. 부는 재산이나 돈의 풍족함을 뜻합니다. 부를 얻는 사람은 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남다른 드러머의 비트로 걸어가야 한다. 부자와 똑같은 비트. 그 비트가 평범하다면 즉시 댄스 플로어에서 내려와라. 목표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평범함이란 무일푼이기 때문이다. 라고 데이브 램즈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큰 이유가 필요합니다. 마음 가까이에 부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세요. 목표를 글로 적고 밤낮으로 읽으세요. 돈을 소유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조용한 시간에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세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풍족함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부를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보세요. 온갖 의심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세우세요. 풍요의 의식은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불을 끌어당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입니다. 초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부는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얻는 것만큼 모으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사치품을 먼저 사는 반면에 부자는 가장 나중에 산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내일의 부자들은 오늘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출을 싫어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며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치를 포기합니다. 왜 부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내심의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남다른 이유가 우리의 결단을 확고하게 만드는데요. 부자는 왜 자신이 부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부에 관해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건 불편을 의미하고 치사한 걱정을 의미하며 담배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실패자라는 의식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의미한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역시 자신들이 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멍거는 말했습니다. 워런처럼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상당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페라리를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를 바랐다. 부를 쌓는 일은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 전에 비범한 사고 과정을 요합니다. 부자는 편안함, 사치, 사회적인 지위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를 원해야 합니다. 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2. 수익성.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부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단다. 재량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가 물었습니다. 빙고, 그거야. 사업에서 이윤을 사치품에 쓰는 소유주는 대개 실패로 끝나지.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는 건 결국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이어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단다. 지미가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월말에는 돈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고요. 정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계 경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잘 벌고 잘 모으고 덜 써야만 하지. 부자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내지. 수익은 균형 잡힌 계획에서 나온단다. 지미가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의 수익에 한계가 있다면요? 월 수입이 간신히 고정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라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에 속박당하게 되지. 월급의 노예가 되는 거야. 생활비를 충당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살겠지. 지미가 그와 같은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인 제약이야. 강제로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따로 빼놓아야 하지. 이러한 계획이 씀씀이를 줄여줄 거야. 너 자신에게 먼저 써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당연하죠. 먼저 아끼고 남은 거를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작동하는 이유는 부족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란다. 쓸 돈이 적으면 우리는 분명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하지. 그렇다고 해도 그럭저럭 살게 되지.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다 써버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지출이 수입에 따라서 증가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직장에서 번 것보다 현재 몇 배나 되는 돈을 벌지만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한 푼까지 다 써버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충분하지가 않아 보이지. 그게 사람들이 파산하는 주된 이유야. 수익성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파산한 사람들은 매달 초에 저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월 초에 돈을 저축하죠? 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월말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100달러를 저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월 더 많이 저축합니다. 이들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비용을 삭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비용을 줄여도 저축하기에는 수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뇌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데요. 돈을 모으는 데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더 영리하게, 더 힘들게,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부가 왜 그토록 희귀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수입을 더 얻으려면 부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수익 창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수적인 사업을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은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라고 데이브 램즈는 말했습니다. 소포클레스 역시 말했습니다. 노동 없이는 부도 없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이 일하세요. 하지만 더 일할 시간이 없는 걸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짐 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당신에게 1년에 4만 달러를 지불하게 합니다. 단지 보는 데만 말이죠. 그 시간에 당신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뭘 배우는 건 어떨까요? 시간 낭비는 돈을 잃고 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할 때 모을 돈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면 우리는 그 차액을 모으거나 투자할 수 있고 마침내 부를 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빚에서 빠져나오라.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빚을 떨쳐내야 한다. 빚이란 자유시장 경제에서 노예의 주인이고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미래의 시간과 돈을 도둑질하고 노동자를 월급에 묶어놓지. 노예라니 무척 센 비유네요. 지미가 응수했습니다. 그러면 넌 먹고 자고 입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니? 노예의 삶과 같지. 그러한 삶에서 더 나은 조건에 대한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정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은 더 많이 버는 것에 있죠.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요. 그 말이 맞다. 빚에 빠지기는 아주 쉽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건 무척 어렵단다. 빚을 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채권자들에게 팔렸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덫에 걸리지. 생활 방식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자가 그들의 수익을 빨아먹어. 월급을 빚 갚는 데 다 써버리면 영혼이 늘 지치게 되지.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요. 저는 시간이 있는 한 3가지 일을 할 거예요. 사는 동안 빚이 저를 다스릴 일은 없어요. 지미가 말했습니다. 정원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테이블에서 서류 뭉치를 집어 지미에게 건넸습니다. 20년 상환 일정의 6% 이자율로 58만 5천 달러의 사업자금 대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빚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 내가 너를 소유했구나. 정원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미가 종이를 넘겼는데요. 서류는 그가 대형 부동산 관리업체를 사들이는데 빌렸던 대출금이었습니다. 매월 지급할 게 4,191달러네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 숫자를 검토했어. 이익을 가져오는 빚은 좋은 빚이지. 그런데 이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니? 지미는 어이없는 질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58만 5천 달러요. 전혀.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자까지 해서 너가 지불해야 할 돈은 100만 5,869달러야. 바로 그게 실제 비용이야. 매월 갚을 돈만 고려한다는 건 매우 근시한 적이지. 제가 아니라 사업이 그 비용을 해결해 줄 것 같은데요. 수익으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이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월 지불액만 고려해서 개인 빚을 내곤 하지. 학자금, 주택, 자동차, 심지어 가구를 사들일 때에는 특히 더 위험해. 상환 시스템은 양의 탈을 쓴 늑대거든.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만큼 벌면, 오늘 갚을 만큼 번다고 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다. 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겠니? 수입, 건강, 부유한 시기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경기 침체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빚을 진 사람들이란다. 걱정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빚에서 자유로워져야 해. 좋아요. 하지만 모두들 집과 차는 필요해요. 연간 실수익의 절반 이하로 담보대출금을 유지하렴. 자동차에 3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아. 정원사가 조언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자신의 타운하우스 담보대출을 계산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대출 과정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 대출 서류를 만든 거야. 하지만 대출해준 사람이 사망하면 빚은 탕감될 게다. 너는 아주 어린 나이에 대단한 출발을 하게 될 거야. 그게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지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매달 저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4,191달러가 더 있어야겠네요. 빚은 갚아야 할 의무, 즉 채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칼럼니스트 얼월스는 다음의 사실을 관찰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 수익성에 빚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없이는 모을 것도 없고 부자가 될 희망도 없습니다. 빚은 오늘 원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빚은 최악의 빈곤이다 라고 성직자 토머스 풀러는 말합니다. 또한 빚이 있는 사람은 노예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에머스는 썼습니다. 작가 켄트 너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빚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빚들을 규모에 따라서 갚아나가세요.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빚을 먼저 갚고 수월해지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얻어내고 나면 갚은 빚들이 남은 빚을 지불할 여유 자금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빚을 진 이들은 희생의 고통이나 노예의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빚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자를 누적시키는 잔인한 주인인데요. 데이브 램지는 빚진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빚지고 나는 빚졌으니 이제 일하러 가야 한다. 빚에서 빠져나오고 빚 없이 사는 것이 핵심이다. 빚은 부의 가장 큰 장벽이고 기생충이다 라고 앤 윌슨은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빚을 갚으세요. 4. 점수를 기록하라. 정원사의 제안으로 토요일에 지미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지미는 자신과 정원사 모두가 시간과 다투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정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점수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부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매일의 선택들에 관한 정확한 시각을 얻기 위해서란다. 순자산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지표 중의 하나야. 편리하게도 숫자 하나로 너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자산에서 빚을 빼는 거죠. 맞죠?
정원사가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번 주에 네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썼는지,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 너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바뀌지. 순자산은 부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럼 제 순자산에 관한 수치를 어떻게 찾죠? 자, 한번 이걸 보자. 너의 빚이 얼마지? 지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 차를 사느라 38,500달러를 대출받았어요. 타운하우스는 15만 달러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서 14만 5천 달러만 갚으면 돼요. 집에 들일 가구 구매 비용 3,500달러 대출이 있고 사업체를 인수하느라 58만 달러를 대출받았어요. 정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너의 부채다. 그것들을 더해보렴. 저는 76만 7천 달러의 빚진 창에 들어앉아 있네요. 좋아. 이제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당장 팔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지미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겠죠. 차는 최고로 쳐주면 3만 8천 달러 정도 될 것 같고 타운하우스는 평가액이 15만 달러예요. 가구는 3,500달러의 가치가 있고 부동산 관리 회사는 6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이번 주에 너의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지? 지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15,000달러가 있었어요. 모두 더해보렴. 그것들이 너의 자산이다. 잠시 후 지미가 말했습니다. 총합이 80만 6,500달러네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너의 순자산은 얼마일까? 지미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80만 6,500달러에서 76만 7천 달러를 빼니까 순자산이 3만 9,500달러네요. 자, 이제 한 품목씩 나누어 보자. 너는 가구를 3,500달러에 샀는데 실제 구입 가격에 중고로 팔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요. 하지만 제가 그 수치를 선택한 건 네가 어째서 가치를 잘못 매겼는지는 상관이 없어. 자산은 오늘 네가 그 품목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의 가치일 뿐이야. 그 가구의 예상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렴. 지미가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좋아요. 저의 순자산은 37,750달러예요.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너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저울질할 수 있지. 네가 다음 달에 500달러를 모으거나 빚을 500달러 갚는다면 순자산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거다. 네가 집에 3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실내 수영장이 집의 가치를 2만 달러 올려준다면 너의 순자산은 10,000달러 줄어들게 될 거야. 휴가를 가려고 저축해서 3,000달러를 쓴다면 순자산은 3,000달러 감소하게 되지. 순자산 명세서는 너의 재무 상태에서 바뀌어가는 부분을 엑스레이로 찍은 것과도 같단다.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이해했어요. 현재의 경제 상태 점수표가 너무 중요한 이유들은 많단다. 그건 전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진척 상황을 보여주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아. 순자산을 추적한다면 부를 향해 가는 마라톤을 하는 동안 부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결심에 더 불을 지피겠죠. 지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필수적이라고 믿는단다. 계속 일하고, 계속 저축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반복하거라. 그게 부의 핵심 동력이 될 거야. 그 방향을 찾은 사람은 대개 그 과정을 유지하게 된단다. 점수는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 성공을 판단하는 수치입니다. 측정하는 일은 분명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요.
경제적인 축적을 바란다면 측정하고 누계 수치를 꾸준하게 기록하세요. 재정 점수를 기록하는 것은 삶에서 회오리가 몰아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을 추적해서 관찰하게 해줍니다. 지출, 빚, 대출 상환, 저축, 투자, 외식 등등 모든 것은 순자산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순자산을 추적하는 일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요. 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하브에커는 조언합니다. 순자산을 동전 한 입까지 알게 해줄 방침을 만들어라. 순자산을 이루는 4가지의 요소 모두에 주목하라. 수입 증가, 저축 증가, 투자 수익 증가,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는 데서 오는 생활비 절감 말이다. 현실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라. 오히려 우리가 흥미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점수를 기록하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투자가 오락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즐겁다면 아마 어떠한 수익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투자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금융인 조지 소로스는 말했습니다. 투자란 페인트가 마르거나 잔디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짜릿함을 원한다면 $800를 들고 라스베이거스에 가라.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뮤얼슨의 말입니다. 개인적인 씀씀이도 이와 똑같이 지루함이 수반됩니다. 5. 불로소득.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과 개인의 자유란다. 직업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맛보는 자유의 과실을 맛보게 될 거야. 정원사는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지민은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나누었던 대화가 계속 떠올라서 잠을 설쳤어요.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투자를 위한 좋은 모델은 아니라는 걸 아저씨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정원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업은 너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란다. 투자는 너의 돈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고, 직업은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투자는 돈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건 큰 차이가 있단다. 지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동소득이냐 불로소득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불로소득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지. 소유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수익, 현금 흐름, 사업이나 기업체로부터 나오는 소득이지. 마치 전설에나 있는 황금이 흐르는 강과도 같아. 하지만 사업이 불로소득을 발생시키지를 못한다면요. 정원사는 눈에 띄게 지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자유를 얻었던 방식이란다. 나는 정원사고 나의 생활 방식은 단순해.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서 돈을 적게 끌어와도 되지. 이를 통해서 이윤을 이용해서 더 큰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었어. 알다시피 나의 사업체는 돈을 벌었고 나는 그 수익을 재투자했어. 20년 동안 이러한 투자는 나에게 불로소득을 보상으로 주었지. 하지만 아저씨는 사업으로 늘 바쁘셨잖아요. 정원사의 입꼬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건 선택이지. 나에게 있어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걸 의미하지 않는단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충만한 삶을 사는 선택지들을 가지게 해주고 또 그런 선택지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아저씨가 주식시장에서 은퇴하시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나는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 없단다.
연간 3만 달러면 살 수 있어. 정원일에는 돈이 안 들고 독서에도 돈이 안 들지. 운동, 오랜 산책, 명상에도 돈이 안 들어. 나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친구들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 특히 너와의 우정 말이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주말에는 수업을 하지. 하지만 이건 알아두렴. 이러한 단순한 생활 방식조차도 유동자산으로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걸. 100만 달러요? 지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은퇴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저축에서 연간 3%를 인출할 수가 있어. 수학 신동인 너라면 100만 달러의 3%는 3만 달러라는 걸 금방 알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희생하고 수십 년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단다. 돈을 모으는 것은 절실해야 하고 투자에는 다른 간섭 없이 인내심을 가져야 하지. 우리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이 다행이네요.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자급자족이란다. 다른 사람들이나 정부에 의존하면 안전할 수가 없어. 나는 인생 초반에 노년에 즐길 자유를 얻었단다.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지미는 나이 든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대가가 그럴 가치가 있었나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혼신의 힘을 다했지. 자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다. 정원사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불로소득은 노력을 적게 들이거나 혹은 들이지 않은 현금 흐름입니다. 불로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유자가 직접 관계하지 않고도 사업으로부터 얻는 이익, 현금 흐름, 소득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소득, 예금이나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투자에서 오는 배당금, 특허, 인세, 저작권 같은 것입니다. 주식, 화폐, 금, 은, 상장지수 펀드, 유가증권과 같이 원자재나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뜻합니다. 워렌 버핏은 잠자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소득은 보통 소득이 있는 평균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 연간 소득이 3만 달러가 되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언젠가 부동산 전문가가 팟캐스트에서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40대 후반에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산 합의를 위해서 험악하게 싸웠는데요. 마침내 그가 평생 모은 저축을 아내가 가지기로 하고 그는 임대 부동산들을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 부동산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건 그녀에게 그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녀 입장에서 유리해 보였던 이 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황금알을 얻었던 셈이죠.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었고요. 불로소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체 사장이나 투자자 혹은 둘 다가 되어서 월 단위로 생성되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결국 불안, 그 자체로 풍성하게 흘러가는 소득의 강물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사실 사회적인 편견이 있죠. 어떤 편견이냐면 부를 원하는 삶은 타락하거나 또 탐욕스러운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편견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건 결국 나아가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참 빠듯한 현실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면 그걸 허망한 꿈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고귀한 삶을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 책 부자의 언어에서는 사람들의 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부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룰 수가 없는 남의 것이며 부자는 타고난 사람들만 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부를 원하는 삶은 타락하거나 욕심에 찌든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소포릭은요. 경제적인 안정이 없이는 결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으며 늘 불안과 공포와 싸워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깨달았던 분인데요. 그는 결국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 끝에 부동산 사업가가 되어서 인생에서 큰 부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요.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 아니며 부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증명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자신의 실제 경험을 살려서 이 책에서는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죠. 저자는 부를 일구는 과정을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한편의 우화처럼 소설의 형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정원사가 가꾸는 정원은 애정어린 노동과 보살핌에 어김없이 답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나갈 때 결국 인생에서의 성공과 부 또한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된 아빠가 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전달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더 고된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얻은 부야말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치죠. 결국은 단단한 부를 일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 자체보다는 부의 철학을, 부의 정신을, 그리고 부의 언어를 물려주는 이 책은요. 단지 우리가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만한 부의 탈무드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